스스로 미륵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관심법을 남발하게 되죠. 철퇴를 들고 딱 때려가지고 잔혹하게 살해했더라. 사실 궁예는 굉장히 탁월했었던 장군이었었고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서 군사적 업적을 만들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것들을 내가 바꾸겠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닥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세운 사람은 우리 역사에 3명밖에 없어요. 궁예, 견훤, 대조영.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들. 오늘 우리한테는 드라마 사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추억의 환상적인 작품, 거기서 가장 멋지고 비극적인 주인공 궁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분이 왕족이죠. 헌안왕 혹은 경문왕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태어날 적에 무지개 같은 하얀 빛깔이 쫙 뻗쳐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가장 유명한 건 이미 태어났었을 때 이빨이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상서로운 기운이지만 얘는 역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를 죽이려고 해서 확 던졌는데 밑에 궁녀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받았는데 그때 잘못 받아서 궁녀의 손가락으로 이 아이의 눈을 찌르는 바람에 이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윤색됐다고 봐요. 근데 아무리 앞뒤를 좀 따져봐도 글쎄요.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냥 영웅신화처럼 붙여진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예의 이야기를 왜 불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실패하면 역적이고 성공하면 임금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같은 고려시대 때 쓰여진 문서고, 결국 궁예는 뭐예요? 왕건이라는 존재가 나오기 전에 배경에 불과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살 때 유모에게 출생의 비밀을 듣고 출가해서 세달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명은 선종이었고요. 당시에 남아있는 기록은 승려로서의 기본적인 태도가 좀 부족했다, 자유분방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세달사에서 지내던 중에 까마귀가 이제 탁 날아가다가 바리떼에다가 왕자라고 새겨진 물건을 뚝 떨어뜨리고 가요. 까마귀가 가다가 뭘 툭 떨어뜨렸는데 왕자가 있어요. 궁예 본인도 나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달사의 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몇몇의 이제 의기투합한 동지들을 만나게 되고 나와서 세력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때가 뭐 좋았죠. 신라 말기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각지의 지역에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고 기환, 양길, 또 견훤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을 하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소수의 동료 몇 명과 함께 죽주의 기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죽주의 기원이 보기에 궁예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재능을 지니고 있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는 할 수 없어요. 해서 나와서 양길에게 찾아갑니다. 양길은 요즘으로 말하면 충청도, 전라북도, 강원도 남부,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까지 한반도 중원 지역에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집단이었는데, 양길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능력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주고 부장으로 써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궁예가 이때만 해도 내가 이 사회를 바꾸겠다, 이 혼란스럽고 고통받고 백성들이 힘들고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것들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사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나누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없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드디어 궁예에게 기회가 와요. 양길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자, 강원도 쪽을 점령하자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쫙 진출해 나가면서 강원도 일대를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강릉 일대인데 하슬라 정도 되는 지역까지 갔었을 때 기록을 보면 약 600명 정도가 궁예를 따랐다라는 기록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강릉의 본진을 점령했을 때 궁예의 군대가 3,500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사극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부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부처님의 나라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모두가 즐거운 사회. 진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큰 세력이 형성이 되고 누가 그것을 간언했는지 모르지만 강릉에서 독립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게 진짜 군사 전략상 멋진 게 뭐냐면 남쪽에 이렇게 신라가 있죠. 또 후백제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양길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궁예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직진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강릉을 딱 기반으로 해서 휴전선을 쭉 따라가듯이 점령지를 펼쳐나가게 되는데 인제, 화천, 철원, 연천 이 일대를 쫙 점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쭉 밀고 내려와서 김포, 강화, 송악, 이 송악이 개성이죠. 이 일대를 점령하게 되면서 결국은 양길이 만든 허리 위에다가 또 하나의 허리를 만든 거예요. 두 개의 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끼리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궁예의 성장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양길이 전쟁을 신청을 하는 거죠. 둘이 딱 붙게 됩니다. 그 붙었던 곳이 어느 곳이냐? 놀랍게도 과거에 본인이 의탁을 했었던 죽주였어요. 죽주. 본인이 이미 한번 가서 지형 지물을 다 파악했던 곳이 전투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군세는 약했지만 두 차례 과감한 기습전을 펼쳐서 결국은 양길의 군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광주, 충주, 청주 등등등의 일대를 싹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견훤보다는 조금 나라를 늦게 세웠지만 후고구려를 이제 세우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궁예가 얼마나 식견이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신라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중부를 통합을 했는데 남부에 전라도 일대를 기반으로 해서 견훤이라는 효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그게 그 유명한 나주 공략전입니다. 나주가 바닷가 쪽이거든요. 왕건을 보내는 거죠. 왕건은 해상 세력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후삼국의 싸움이라는 건 보병과 기병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배를 몰고 가서 나주 일대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면 공격이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견훤 입장에선 앞쪽에선 이 후고구려와의 긴 전선이 있는 거고 또 뒤쪽에는 나주 전선이 있게 되면서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궁예는 굉장히 탁월했었던 장군이었었고 아주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서 군사적 업적을 만들었었던 뭐 그런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궁예는 이런 사람이에요. 바닥에서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예는 두 가지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혈통 좋은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금수저들 있죠? 애초에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 기득권층을 되게 싫어했었고 호족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도 되게 못마땅해 했었어요. 하나는 신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본인이 이제 신라의 왕족이었다라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좀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부석사라는 절에 가서 신라 왕을 그렸었던 초상화를 칼로 내리쳤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신라를 그러니까 멸망시켜야만 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신라에서 오는 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김부식이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냐면 애석하다. 그가 왕건 좋은 노릇만 했다. 우리가 보통 왕건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신라 사람들을 잘 대해줬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내 편으로 만들려면 싫어도 품어야 되고 미워도 함께 가야 되고 궁예는 그런 걸 잘 못했던 거죠. 후반기에 가면 이때부터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관심법을 남발하게 되죠. 스스로 미륵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나는 미륵이야. 미륵이란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혼돈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여러 실패자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시작은 민중들과 함께해요. 근데 가서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 민중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머리에다가 금색으로 만들어진 머리싸개를 딱 하고 다니고 몸에는 네모진 아주 고급스러운 승려 옷을 입고 큰아들은 너는 청광보살이야, 막내아들 너는 신광보살이야, 이렇게 누가 봐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항상 백마를 타고 다니는데 백마를 비단으로 싹 감는다라든지 갈기나 꼬리를 화려하게 장식해준다라든지 등등등 호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비구니를 언제나 또한 200여 명씩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때부터 불경을 본인이 직접 쓴 책을 20권 정도를 지어요. 근데 석총이라는 당시 아주 고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불교 경전이 아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이걸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미 이 상태에서 사람이 좀 이상해졌나 봐요. 철퇴를 들고 딱 때려가지고 석총 스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리고 미륵관심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역심을 품고 있어. 그러면서 법봉을 들고 다니면서 신하들을 때려 죽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 분명한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연구 결과로는 주로 관심법을 통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호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호족이 뭐예요?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서 버티는 세력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정을 보면 관심법을 통해서 궁예가 수많은 호족들을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첫째로는 본인의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호족 계급을 처단을 하는 과정들. 아마 본인의 원대한 꿈속에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호족이 격퇴가 되면 백성들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실은 백성이 행복해지고 민중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누군가 나쁜 놈을 죽이는 걸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포 정치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결국 궁예를 원망하고 이런 과정을 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황후였던 강비가 아주 적극적으로 궁예의 무도함을 간언했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기록에 따르면 불에 달군 철퇴로 잔인하게 죽였고, 이를 말렸었던 아들 청광과 신광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더라. 이쯤 되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왕건, 자네가 나서야 된다. 거듭거듭 거부하는 왕건한테 신하들이 막 주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궁예를 몰아냈다. 이렇게 기록은 나오죠. 본인이 티를 안 내는 거고 명분을 삼기 위해서 했던 거지만 어찌됐건 왕건의 권력 의지가 있었겠죠. 여튼 간에 결국은 궁예가 왕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궁예라는 존재는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했고, 천재적인 군사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 북과 중부를 통일했고, 나주를 점령하면서 견훤을 궁지에 몰아넣는 등 큰 활약을 했지만, 그가 초심을 잃고 나중에 결국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한탄강에서 슬프게 죽었다. 이런 기록으로 얘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승자의 기록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의 무도함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수많은 설화에서 그가 속았다, 그가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궁예가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가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